4. 가족 모두 건강했다. 이바닐리치가 이따금 입안에 이상한 맛이 느껴지고 왼쪽 옆구리가 어쩐지 거북하다고 하긴 했지만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이 거북한 느낌이 점점 심해지더니 딱히 통증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도 옆구리가 묵직해지고 따라서 기분도 가라앉았다. 이바닐리치의 상태가 나날이 나빠지면서 급기야 골로빈 가족 사이에 자리 잡은 화목하고 경쾌하고 품위 있는 삶이 망가지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부가 다투는 일이 잦아지는가 싶더니 얼마 안가 경쾌하고 화목한 분위기가 사라지고 간신히 품위만 유지하는 형편이 되었다. 예전과 같은 장면들이 걸핏하면 반복되었다. 남편과 아내가 폭발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작은 섬들이 또다시 거의 사라져갔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남편 성격이 사람들을 보통 힘들게 아니라고 말해도 이제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무엇든 과장하는 버릇이 있는 그녀는 남편은 말도 못하게 괴팍한 사람이여 자신이 워낙 성격이 좋아서 20년이나 견뎌낸 거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살았다. 이제 싸움은 늘 이바닐리치 때문에 시작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그는 꼭 식사하기 전 대개는 수프를 먹으면서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가 빠졌다. 음식 맛이 형편없다. 아들 아이가 식탁에 팔꿈치를 올려놓고 식사를 한다. 딸아이 머리 모양이 이상하다 등등 온갖 것에 트집을 잡았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아내 탓으로 돌렸다. 처음에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도 지지 않고 따지고 들었다. 하지만 이바닐리치가 식사를 시작하면서 미친 듯 화내는 모습을 두 번 보고 나서는 남편의 행동이 음식을 먹을 때 나타나는 병적 정세라는 걸 깨닫고 더는 맞서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말대답도 하지 않고 서둘러 식사를 끝냈다.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는 자신의 인내심을 대단히 훌륭한 것으로 여겼다. 남편의 성격이 괴팍한 탓에 자신의 삶이 불행해졌다고 결론 내리고 나니 스스로가 불쌍해졌다. 자신이 불쌍해질수록 남편에 대한 미움은 더 커졌다. 남편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정말 그렇게 되길 바랄 수는 없었다. 남편이 없으면 월급도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남편이 더더욱 싫어졌다. 자신은 남편이 죽는다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끔찍할 만큼 불행하게 느껴졌다. 화가 치밀었지만 겉으로 드러내진 않았고 이렇게 화를 감추는 아내의 모습을 보며 이바닐리치는 짜증이 더 심해졌다. 어느 날 유난히 억지를 부리며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서 이바닐리치가 사실 요즘 그렇게 화를 낸 건 몸이 아파서라고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아내는 몸이 아프면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당장 유명한 의사에게 가보라고 재촉했다. 그래서 이바닐리치는 의사를 찾아갔다. 모든 것이 그가 예상한 대로였다. 평소와 똑같은 절차가 그대로 이어졌다. 차례를 기다리는 일이며 짐짓 근엄한 체하는 의사의 표정이 그랬다. 사실 이런 표정은 이바닐리치도 법정에서 늘 짓던 거라 낯설지 않았다. 또한 몸 이곳저곳을 두드려보고 청진기를 대보는 행동, 대답이 이미 정해져 있어서 굳이 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들. 우리에게 맡기세요. 다 알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며 언제든 누구에게든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해 드릴 겁니다. 라고 말하는 듯한 진지한 표정도 마찬가지였다. 이 모든 게 법정에서와 똑같았다. 저명한 의사도 이바닐리치가 법정에서 피고를 대할 때와 똑같은 태도로 그를 대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 이런저런 증상으로 보건대 환자의 몸속에 이런저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검사를 해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면 이런저런 병을 가정해 봐야 할 겁니다. 이런저런 병으로 가정한다면 그때는 그러니까 이바닐리치가 알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였다. 내 상태가 위중한가 아닌가. 하지만 의사는 엉뚱한 질문이라는 듯 무시해버렸다. 의사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질문은 고려해볼 가치가 없는 하찮은 것이었다. 의사의 관심사는 오직 유주신, 이 유주신은 신장이 생리적 이동 허용 범위를 넘어 상하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답니다. 유주신이나 만성대장염 혹은 맹장염 중 어떤 질병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뿐이었다. 의사에게 중요한 문제는 이바닐리치의 생명이 아니라 그의 병명이 유주신인가 맹장염인가를 결정하는 것이었다. 이내 의사는 이바닐리치 눈앞에서 아주 멋들어지게 맹장염인 걸로 결론을 내리면서 단 소변 검사에서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때 다시 검사를 해봐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모든 것이 이바닐리치가 피고들 앞에서 수천 번도 더 멋들어지게 써먹었던 방법 그대로였다. 의사 역시 안경너머로 의기양양하게
아니 심지어 신나는 표정까지 지어가며 피고를 쳐다보면서 멋들어지게 간략한 설명을 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바닐리치는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해서 의사든 누구든 아무 신경도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나니 자신을 향한 깊은 연민과 이처럼 중요한 문제에 그토록 무심한 의사를 향한 격렬한 정오가 일면서 몹시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이바닐리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일어나 탁자에 진료비를 꺼내놓았다. 그리고 한숨을 내쉬고는 말했다. 분명 나 같은 환자들이 바보 같은 질문을 종종 할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도 꼭 여쭤보고 싶은데 제 병이 일반적으로 말해 위험합니까? 아닙니까? 의사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안경 너머 한쪽 눈으로 이바닐리치를 쏘아보는 그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피고가 허용된 범위 밖의 질문을 계속한다면 나는 피고를 이 법정 밖으로 끌어내라는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설명은 이미 충분히 했습니다. 더 자세한 건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의사가 이렇게 말하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이바닐리치는 천천히 병원을 나와 침울한 마음으로 마차를 타고 집에 왔다. 집에 오는 내내 의사가 한 말을 한 글자도 빼지 않고 되새기면서 그 복잡하고 모호한 전문 용어들을 간단하고 명료한 말로 바꿔보려 애썼고, 그러면서 안 좋긴 한데 정말 심각하게 안 좋다는 건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내려 했다. 결론적으로 의사가 한 말은 모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의미인 것 같았다. 거리의 모든 풍경이 우울하게만 보였다. 마부들도 건물들도 행인들도 상점들도 모두 우울해 보였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이바닐리치를 괴롭히는 정체불명의 통증이 의사의 모호한 설명과 합해져 이전과 다른, 그리고 이전보다 더 심각한 의미로 다가왔다. 이바닐리치는 새삼 마음이 무거워져 통증에 신경을 집중했다. 이바닐리치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했다. 아내가 한창 얘기를 듣고 있는데 모자를 쓴 딸아이가 엄마와 외출하기로 했다며 방에 들어왔다. 아이는 마지못해 자리에 앉아 지루한 얘기를 듣긴 했지만 오래 참지는 못했고 아내도 남편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지 못했다. 어쨌거나 정말 잘 됐어요. 이제부터는 잊지 말고 꼭 제 시간에 약을 드세요. 처방전 이리 주세요. 게라심을 약국에 보낼게요. 아내는 이렇게 말하고는 옷을 갈아입으러 갔다. 이바닐리치는 아내가 방에 있는 동안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다가 아내가 나가고 나서야 힘겹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그래, 어쩌면 별것 아닐지도 몰라. 그는 약을 먹고 의사의 지시사항을 충실히 따랐는데 이 지시사항은 소변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졌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소변 검사 결과와 그에 따라 나타나야 하는 증상이 맞지 않는 바람에 혼란이 생겼다.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의사가 말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의사가 무언가를 빠뜨렸거나 거짓말을 했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바닐리치는 의사의 지시사항을 정확하게 따랐고 그렇게 하면서 처음 얼마간은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의사를 만나고 온 뒤부터는 위생과 약 복용에 관한 의사의 지시를 철저히 지키고 몸의 통증과 신체 기관의 움직임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그의 중요한 일과가 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병과 건강이 그의 주된 관심사가 되었다. 누군가 이바닐리치 앞에서 병든 사람이나 죽은 사람 혹은 병이 다 나은 사람, 특히 그와 비슷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 얘기를 하면 그는 흥분을 애써 감추고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이런저런 걸 물었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병에 적용해 보았다. 통증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바닐리치는 애써 마음을 다잡으며 자신이 회복되고 있다고 믿었다. 마음에 아무 동료가 없을 때는 스스로를 속일 수 있었다. 하지만 아내와 다투거나 직장에서 실수를 하거나 카드 놀이를 할 때 나쁜 패가 들어오거나 하면 곧바로 자신의 병을 온몸으로 느꼈다. 예전 같으면 일이 잘 안 된다 해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어려움을 이겨내면 결국은 카드 놀이에서 크게 이기듯 성공을 거둘 것이라는 기대로 견디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조그만 힘든 일이 생겨도 기운을 차리지 못하고 낙담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말을 했다. 이제 몸이 좀 회복되고 약효도 나타난다 싶은데 빌어먹을 이런 재수없는 일들이 또 생기다니. 그는 불행을 향해 그리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향해 분노를 퍼부었다. 이런 분노야말로 자신을 망가뜨리는 것임을 그도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상황과 사람들을 향한 분노가 병을 악화시키므로 불쾌한 상황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그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말로는 자신에게 안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 안정을 깨뜨리는 온갖 것의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거슬린다 싶으면 버럭 화를 냈다. 그런데다 의학책들을 읽고 여러 의사를 찾아다닌 탓에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상태가 아주 서서히 나빠졌기 때문에 자신을 속일 수 있었다.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보면 별 차이가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의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면 상태가 아주 빠르게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 의사들을 찾아다녔다. 이번 달에도 이반 일리치는 또 다른 저명한 의사를 찾아갔다. 이 의사는 첫 번째 의사와 거의 같은 말을 하면서도 그의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이 의사의 설명을 듣고 이반 일리치의 의심과 두려움은 더욱 커지기만 했다. 그의 친구의 친구로 아주 훌륭하다는 다른 의사 또한 이반 일리치의 병을 전혀 다르게 진단했다. 그가 완치될 수 있다고 장담하긴 했지만 이런저런 질문과 추측을 잔뜩 늘어놓는 바람에 이반 일리치의 혼란과 의혹은 더 커졌다. 동종요법, 의사 역시 병을 또 다르게 진단하면서 약을 처방해 주었고 이반 일리치는 아무도 모르게 그 약을 일주일 동안 복용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차도를 전혀 느낄 수 없자 이전 치료에 대해서든 이번 치료에 대해서든 믿음이 모두 사라지면서 훨씬 더 의기소침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어느 부인이 성상을 이용한 치료법에 대해 얘기해 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어느새 자신이 부인의 말을 열심히 들으면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걸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내 정신 상태가 이 정도로 약해졌다는 건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쓸데없는 얘기야. 그래, 자꾸 의심해서는 안 돼. 의사를 한 사람 정하고 그의 지시를 철저히 따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이제 됐어. 아무 생각하지 말고 여름까지 처방대로 엄격하게 따르자.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겠지. 지금부터 절대 흔들리지 말자. 하지만 실천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다. 옆구리 통증이 그를 괴롭히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더니 나중에는 잠시도 멈추질 않았으며 입안에서는 자꾸만 이상한 맛이 느껴지고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서 식욕이 떨어지고 기운도 빠졌다. 이제 더는 자신을 속일 수가 없었다. 무시무시하고 낯선 일이 지금껏 살아오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심각한 일이 이반 일리치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아는 사람은 이반 일리치 한 사람뿐이었으며 주위 사람들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이해하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이 전과 다름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다른 무엇보다 이런 사실이 이반 일리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가 보기에 집안 식구들, 특히 한창 사교계에서 활동하던 아내와 딸은 이반 일리치가 어떤 상태인지 전혀 모르는 채 오히려 침울해하고 까다롭게 구는 것이 다 그의 잘못인 양 화를 냈다. 아내와 딸이 그런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긴 했지만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자신은 그들에게 성가신 존재일 뿐이라며 아내라는 사람은 남편의 병에 대해 한 가지 태도를 정해놓고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 태도란 이런 것이었다. 그녀는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러니까 말이죠. 마음 약한 사람들이 다 그렇듯 남편도 의사의 지시사항을 철저하게 지키질 못한답니다. 하루는 약을 먹고 식사도 제대로 하고 제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요. 하지만 다음날 제가 잠깐 한눈이라도 판다 싶으면 곧바로 약 먹는 걸 잊어버리는가 하면 먹어서는 안 되는 철갑상어 고기까지 먹는 거예요. 게다가 새벽 1시까지 자지 않고 카드 놀이를 하고 말이에요. 이반 일리치가 화가 나서 대꾸했다. 아니 내가 언제 그랬단 말이요? 표트르 이바노비치 집에서 딱 한 번 그런 걸 가지고 말이야. 어제 셰베크 씨 집에서도 그랬잖아요. 어차피 아파서 잠을 잘 수도 없었고 어쨌거나 계속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절대 회복 못하고 우리만 괴롭힐 거예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다른 사람에게든 남편에게든 공공연하게 보이는 태도는 남편이 병에 걸린 건 순전히 그의 잘못이며 그 병 때문에 아내인 자신을 또다시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게 아내의 본심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마음 한편이 불편했다. 법원에서도 이반 일리치는 자신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다. 아니, 알아차렸다고 생각했다. 어떤 때는 사람들이 곧 자리를 비울 사람을 보듯 그를 호기심 가득한 눈초리로 살피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또 어느 날은 갑자기 다정하게 울면서 병 때문에 우울해하는 그를 장난스럽게 놀리기도 했다. 그들은 들어본 적도 없는 무시무시하고 기이한 어떤 것이 몸속에 자리를 잡고는 쉴 새 없이 기력을 빨아들이다가 아무 힘도 없게 된 그를 어딘가로 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는 농담거리라도 되는 양 행동했다. 특히 장난스럽고 생기 넘치면서도 품위 있는 시바르치를 볼 때면 이바닐리치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화가 치밀었다. 어느 날은 친구들 여럿이 찾아와서 다들 둘러앉아 카드 놀이를 했다. 그들은 패를 돌린 다음 새 카드를 구부려 길을 들이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끼리 모았다. 모두 7장이었다. 같은 편이 된 친구가 어떤 패 없이 하겠다며 다이아몬드 2장을 이바닐리치에게 주었다. 그러니 너는 바랄 게 없어야 했다. 마땅히 즐겁고 활기 넘쳐야 했다. 승리는 이미 따놓은 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바닐리치는 그를 빨아들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고 입안에서는 이상한 맛이 났다. 그런 상황에서 카드 놀이에서 이기게 되었다면 기뻐하는 것이 기이하게 느껴졌다. 이바닐리치는 같은 편인 미하일로비치를 바라보았다. 그는 한 손으로 탁자를 세게 두드리면서 분명 이길 수 있는 패를 양보하고는 점잖고 너그럽게 이바닐리치 쪽으로 밀어주었다. 이바닐리치가 멀리 팔을 뻗지 않고 편하게 카드를 잡도록 해주기 위해서였다. 내가 팔도 뻗지 못할 만큼 약해졌다고 생각하는 건가? 이바닐리치는 이런 생각을 하느라 어떤 패를 깜빡 잊는 바람에 어떤 패를 하나 더 내놓았고 결국 3패가 모자라 다 이겨놓은 게임에서 지고 말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끔찍했던 것, 미하일로비치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렇지 않은 이유를 생각하는 건 더 끔찍했다. 이바닐리치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들 말했다. 피곤하면 이제 그만하죠. 좀 쉬세요. 쉬라고? 아니, 그는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 끝내 3판 승부까지 마쳤다. 모두들 어두운 표정으로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이바닐리치는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분위기를 바꾸지는 못했다. 사람들이 저녁 식사를 하고 돌아간 뒤 이바닐리치는 혼자 남아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다. 그의 인생에 독이 스며들었고 이 독은 다른 이들의 삶에까지 번져가고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이 독은 약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해져 그의 몸 전체에 깊숙이 파고드는 것 같았다. 이런 생각에 더해 육체적 고통과 끔찍한 공포까지 느끼며 잠자리에 들어야 했고 자다가도 통증 때문에 깨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그러다가 아침이 되면 다시 일어나 옷을 입고 법원에 출근해 말을 하고 서류를 작성했다.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24시간 꼬박 집에 틀어박혀 매 순간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그렇게 이바닐리치는 파멸의 끝자락에 매달려 자신을 이해하고 가엾게 여겨주는 사람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갔다. 5.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났다. 새해를 앞두고 처남이 이바닐리치가 사는 도시에 왔다가 그의 집에도 들렀다. 그날 이바닐리치는 법원에 있었고 프라스코비아 페오도로브나도 장을 보러 나가고 집에 없었다. 이바닐리치가 저녁에 집에 돌아와 서재로 들어가 보니 건강하고 혈색 좋은 처남이 한창 짐을 풀고 있었다. 처남은 이바닐리치의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더니 잠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눈빛이 이바닐리치에게 모든 걸 말해주었다. 처남은 놀라서 탄식이라도 내뱉을 듯 입을 벌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 행동이 모든 걸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왜? 내 모습이 많이 달라졌나? 네, 좀 달라졌어요. 이바닐리치는 자신의 외모 얘기를 더 하려 했지만 처남은 입을 꾹 다물고 더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때 마침 프라스코비아 페오도로브나가 돌아왔고 처남은 제 누나에게 갔다. 이바닐리치는 문을 걸어 잠그고 거울 앞에 서서 처음에는 앞모습을 다음에는 옆모습을 비춰보았다. 그러고는 아내와 함께 있는 초상화를 가져다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과 비교해 보았다. 그 차이는 어마어마했다. 이번에는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리고 두 팔을 살펴본 다음 다시 소매를 내리고는 소파에 앉았다. 그의 얼굴이 밤보다 더 까매졌다. 아니 이러면 안 돼.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더니 벌떡 일어나 책상으로 가서 서류를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응접실 쪽 문이 닫혀 있었다.
발끝으로 살금살금 걸어가 아내와 처남의 대화를 엿들었다.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렇게까지 과장할 건 없어. 과장이라고? 누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야? 매형은 죽은 사람 같아. 그 눈을 좀 봐. 생기가 하나도 없잖아. 대체 어디가 안 좋은 거야? 아무도 몰라. 니콜라예프, 또 다른 의사 이름입니다. 니콜라예프가 뭐라고 하긴 했는데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레세티처키, 이 저명한 의사입니다. 레세티처키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이반 일리치는 그곳에서 물러나 자기 방으로 가서 자리에 누워 생각했다. 신장이 문제야. 유주신인 거야. 신장이 제자리를 떠돌아다니는 거라던 의사의 말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다. 그리고 상상력을 총동원해 신장을 붙잡아 멈춘 다음 단단히 고정해 보려 했다.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았다. 표토르 이바노비치에게 다시 가봐야겠어. 이 갈로 속의 설명입니다. 의사 친구가 있다던 그 친구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는 종을 울려 말을 준비하라고 이러고는 나갈 채비를 했다. 장, 이 장은 이반의 프랑스식 이름입니다. 장, 어디 가시게요? 아내가 한껏 슬픈 표정을 지으며 유달리 다정하게 물었다. 평소와 달리 다정하게 구는 아내의 모습을 보자 이반 일리치는 짜증이 더 치밀었다. 그는 어두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표트르 이바노비치에게 가봐야겠어. 이반 일리치는 의사 친구를 둔 친구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의사를 찾아가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다. 자신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상에 관해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는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었다. 맹장에 아주 작은 무언가가 하나 있었다.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이었다. 어느 한 기관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다른 기관의 기능을 약화하면 흡수작용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는 식사 시간이 조금 지나 돌아왔다. 식사하면서 즐겁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 서재에 가서 일을 해야 하는데도 한참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겨우 서재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자리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류를 검토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아주 중요한 일을 미뤄두고 있다는 생각, 일이 끝나는 대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업무를 마치고 나서야 그 중요한 일이란 다름 아닌 맹장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차를 마시러 응접실로 나갔다. 그곳에서는 손님들이 모여 앉아 얘기를 나누고 피아노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 딸 아이의 남편감으로 생각해둔 예심판사도 와 있었다. 그날 저녁 이반 일리치는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의 표현을 빌리면 누구보다 즐겁게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맹장에 관한 중요한 문제를 미뤄두고 있다는 생각이 한시도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11시쯤 이반 일리치는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 몸이 아프면서부터 서재에 딸린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잤다. 그는 옷을 벗고 에밀 졸라의 소설책 한 권을 집어들었지만 책은 읽지도 못하고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 순간 상상 속에서 그가 바라던 맹장 치료가 시작되었다. 흡수와 제거 과정을 거쳐 기능이 다시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그는 혼잣말을 했다. 그래, 바로 그거야. 그냥 자연스러운 치유의 힘에 맡겨보는 거야. 그때 약을 먹지 않은 것이 생각나 몸을 일으켜 약을 먹고는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약이 치료 효과를 내면서 통증을 없애는 과정에 온 정신을 집중했다. 시간에 맞춰 약을 먹고 몸에 해로운 것을 피하면 되는 거야. 벌써 몸이 조금 좋아진 것 같은데? 아니, 훨씬 좋아졌어. 그는 옆구리를 만져보았다. 만졌는데도 아프지 않았다. 봐, 아무 느낌이 없잖아? 그래, 벌써 많이 좋아진 거야. 그는 촛불을 끄고 옆으로 누워보았다. 맹장이 회복되면서 흡수작용을 하고 있다. 그때 갑자기 이제는 오래되어 익숙해진 통증, 묵직하면서도 찌르는 듯한 통증, 어느새 시작되어 집요하리만 짓거리를 괴롭히던 통증이 다시 느껴졌다. 입 안에서도 익히 알던 그 역겨운 맛이 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정신이 아득해졌다. 입에서 탄식이 터져나왔다. 아, 세상에, 아, 맙소사. 또다시 시작이야. 절대 멈추지 않는 거야. 그 순간 상황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였다. 그는 또 혼자 말을 했다.
맹장이라 신장이라. 이건 맹장이나 신장의 문제가 아니라 삶 그리고 죽음의 문제야. 그래, 삶은 여기에 있다가 이제 서서히 떠나가고 있어. 그리고 난 그걸 막을 수 없는 거야. 그래, 이렇게 나 자신을 속여봐야 뭐하겠어?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 나만 빼고 다들 분명히 알고 있잖아. 문제는 몇 주 혹은 며칠이 남았느냐인데 어쩌면 지금 당장일 수도 있겠지. 이곳에 있던 빛은 어느새 사라지고 온통 어두움뿐이구나. 나 역시 이곳에 있지만 곧 사라지고 말겠지. 대체 어디로 말인가? 온몸이 싸늘해지면서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두 귀에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다. 내가 없어지면 이 자리에 뭐가 남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건가? 내가 없어진다면, 그렇다면 난 어디에 있는 걸까? 정말 내가 죽는 걸까? 아니, 난 죽고 싶지 않아. 그는 벌떡 일어났다. 촛불을 켜려고 떨리는 손으로 어둠 속을 더듬다가 초와 촛대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말았다. 다시 베개 위에 벌렁 누웠다. 불을 켜서 뭐하게? 그렇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그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어둠을 응시했다. 죽음이라. 그래, 죽음이라 말이지. 그런데도 저들은 모르고 누구 하나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를 딱하게 여기지도 않는구나. 그저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 관로 속의 설명입니다. 문 저쪽 멀리에서 사람들이 노래소리와 반주소리가 간간히 들려왔다. 저들도 다를 게 없지. 언젠간 죽을 거야. 바보 같으니. 내가 먼저 가고 저들은 나중에 가는 것일 뿐 누구도 그 길을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런데도 마냥 즐거워하는구나. 저 짐승들.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미움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고 비참했다. 모든 사람이 이처럼 끔찍한 공포를 겪어야 하는 운명이란 게 믿기지 않았다. 그는 몸을 일으켰다. 분명 뭔가 잘못된 거야. 마음을 가라앉히고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보자. 그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생각해 보았다. 그래, 병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생각해 보자. 옆구리를 부딪혔는데 그날은 아무렇지 않았고 다음날도 괜찮았어. 그러다 조금 쑤시기 시작하더니 점점 심해졌지. 그래서 의사를 찾아갔고 자꾸 걱정이 되고 우울해져서 또 의사를 찾아갔어. 그렇게 나락으로 다가가고 있었던 거야. 자꾸만 힘이 빠지면서 점점 더 나락으로 가까이 갔던 거야. 이젠 이렇게 쇠약해졌고 눈에서 광채도 사라졌어.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난 맹장 생각이나 하고 있었던 거야. 죽음이 바로 옆에 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맹장을 고칠 수 있을까만 생각했어. 그런데 정말 이건 죽음일까? 그는 다시 공포에 휩싸였다.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한쪽 팔꿈치로 침대 옆 탁자를 밀며 허리를 굽혀 성냥을 찾았다. 그러다 탁자 때문에 성냥을 제대로 찾을 수 없고 팔꿈치가 아파오자 신경질적으로 탁자를 더 세게 밀어 넘어뜨렸다. 그리고 그 자신도 낙담한 나머지 숨을 몰아쉬고 뒤로 쓰러졌다.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그때 마침 손님들이 돌아갔다. 손님들을 배웅하던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방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실수로 뭘 좀 떨어뜨렸어. 프라스코비아 표도로브나가 방에서 나가더니 초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반 일리치는 1베르스타. 1베르스타는 1.067km입니다. 1베르스타쯤 달린 사람처럼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누워서 아내를 빤히 올려다 보았다. 왜 그래요, 장?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뭘 좀 떨어뜨린 거야. 이반 일리치는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알아듣지도 못할 텐데 라는 생각을 했다. 아닌 게 아니라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녀는 촛대를 세워 초에 불을 붙여주고 서둘러 방을 나갔다. 아직 가지 않은 손님들을 배웅해야 했기 때문이다. 배웅을 마친 아내가 다시 돌아왔다. 그때까지도 이반 일리치는 자리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다. 왜 그래요?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 아내가 고개를 흔들면서 자리에 앉았다. 있잖아요. 제 생각인데 레세티처키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오면 어떨까요? 이 말은 돈이 얼마가 들든 상관않고 저명한 의사를 집으로 부르겠다는 뜻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일부러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만두어. 아내는 좀 더 앉아있더니 남편에게 다가가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그 순간 이반 일리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아내를 향한 정오심이 치밀었고 그녀를 밀어내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러야 했다.
잘 자요. 당신이 편히 잘 수 있게 주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 6. 이바닐리치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음을 알고 끊임없이 절망했다.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는 키제베트, 이 키제베트는 요한 코트프리트 키제베트라고 하는 18세기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키제베트 논리학에서 배운 3단 논법, 그러니까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인간이다. 인간은 죽는다. 고로 카이사르도 죽는다. 라는 논법이 카이사르에게만 해당되며 자신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제껏 생각해봤다. 카이사르는 인간, 보통의 인간이므로 이 논법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카이사르도 아니고 보통의 인간도 아니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그는 엄마와 아빠, 미테와 볼로테아, 장난감, 마부와 유모, 카텐카 설명이 있습니다. 미테아, 볼로데아, 카텐카는 미하일, 블라디미르, 예카테리카의 애칭으로 모두 이바닐리치의 형제와 누나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과 소년 시절과 청년 시절의 모든 즐거움과 슬픔과 환희와 함께 존재해온 바냐. 바냐는 이반의 어린 시절 애칭입니다. 함께 존재해온 바냐였다. 어린 바냐가 그토록 좋아하던 줄무늬 가죽 공냄새를 카이사르가 과연 알기나 했을까? 과연 카이사르가 바냐처럼 어머니의 손에 입을 맞추었을 것이며 어머니의 비단 옷에서 나는 사각사각 소리를 들어보았을까? 카이사르가 고기만두 때문에 법률학교에서 소란을 피워보았을까? 과연 카이사르가 이바닐리치처럼 사랑에 빠져보았을까? 그가 이바닐리치처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었을까? 카이사르는 죽을 운명을 타고난 인간이었고 그러니 죽는 게 마땅했다. 하지만 나만의 생각과 감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나, 바냐, 이바닐리치는 전혀 그렇지 않다. 내가 죽는다는 것은 이럴 수 없는 일이다. 그건 너무도 끔찍한 일이다. 이바닐리치는 생각했다. 만일 내가 카이사르처럼 죽어야 한다면 나는 그 사실을 알았을 거야. 내면의 목소리가 내게 알려주었을 테니까. 하지만 그런 말은 전혀 들리지 않았어. 나도 그렇고 내 친구들도 모두 그렇고 우린 카이사르와 다르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지금 이 꼴은 대체 뭐지? 그는 혼자 말을 했다. 이럴 수는 없어. 이럴 수는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렇게 되었어.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는 자신이 죽는다는 생각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거짓되고 잘못되고 병적인 생각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올바르고 건강한 생각을 가져다 놓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 생각은 그저 생각만이 아닌 분명한 현실로 다시 그 앞에 다가와 단단히 자리를 잡는 것 같았다. 이바닐리치는 이런 생각을 몰아내고 다른 생각들을 차례로 떠올리면서 어떻게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했다. 죽음에 관한 생각을 막아주던 예전 사고의 흐름으로 돌아가 보려고도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전에 죽음에 관한 생각을 막고 감추고 없애주던 모든 것이 이제는 아무 효과가 없었다. 요즘 들어 이바닐리치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막아주던 예전 의식의 흐름을 회복하려 노력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들였다. 그는 혼자 말을 했다. 다시 일이나 하자. 지금까지도 일 때문에 살아왔잖아. 그래서 이바닐리치는 모든 의욕을 떨쳐버리고 법원에 출근해서 동료들과 얘기도 나누고 오랜 습관대로 재판정 자리에 무심히 앉아 생각에 잠긴 시선으로 사람들을 둘러보기도 했다. 깡마른 두 팔을 참나무 의자 팔걸이에 걸친 채 평소처럼 동료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서류를 내밀며 귓속말을 주고받다가 갑자기 정면을 바라보면서 자세를 바로 하고는 의례적인 말을 몇 마디 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 하지만 재판 중에도 옆구리 통증은 느닷없이 찾아와 심리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든 상관없이 그를 갉아먹을 듯 괴롭혔다. 이바닐리치는 통증에 대한 생각을 떨쳐내버리고 정신을 집중하려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죽음은 이바닐리치 앞으로 다가와 꼼짝 않고 서서 그를 바라보았다. 이바닐리치는 겁에 질려 옴삭달싹 못했고 그의 눈에서는 광채가 사라졌다. 그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죽음만이 진실인 걸까?
동료와 직원들은 그처럼 똑똑하고 예리하던 재판관이 당황해서 실수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놀라면서도 가슴 아파했다. 그는 애써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추스리며 간신히 재판을 끝냈다. 이젠 법원 일도 예전처럼 그가 감추고 싶어하는 것을 감춰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는 서글픈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다. 더는 법원 일로도 죽음에서 도망칠 수 없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고약한 것은 죽음이 자꾸만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직 죽음만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반일리치는 그를 위로해줄 보호막들을 찾았고 어떤 보호막은 잠시나마 그를 구원해주는 것도 같았지만 이내 무너져버렸다. 아니, 무너졌다기보다 투명해졌다. 죽음은 어떤 것이든 통과했으므로 무엇으로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었다. 요즘 들어 이반일리치는 그가 직접 꾸민 응접실에 자주 드나들었다. 그가 사다리에서 떨어진 곳이었다. 그때 옆구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병이 시작되었으니 응접실 꾸미는 일에 목숨을 바친 셈이 되었다고 생각하자 가슴이 아릴 만큼 씁쓸했다. 그가 응접실에 서서 보니 레크를 칠한 탁자에 무엇인가에 끓긴 자국이 있었다. 원인을 찾다가 앨범 가장자리에 우부러진 채 달려있는 청동 장식 때문이라는 걸 알았다. 애정을 담아 꾸민 소중한 앨범을 들고 살펴보면서 조심성 없는 딸아이와 아이 친구들에게 화가 치밀었다. 앨범 여기저기가 찢겨 나가고 사진이 거꾸로 붙어 있기도 했다. 그는 정성껏 앨범을 정리하고 장식을 다시 처음 모양으로 폈다. 그러고 나니 앨범들이 놓인 탁자 전체를 꽃이 있는 다른 쪽 구석으로 옮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하인을 불렀다. 그런데 딸과 아내가 도와준다며 오더니 탁자를 옮기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했다. 이반일리치는 그들과 말다툼을 하며 화를 냈다. 그래도 그 순간이 싫지는 않았다. 그때만큼은 죽음이 떠오르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직접 탁자를 옮기려 하자 아내가 말했다. 제발 하인들 들어 하라고 하세요. 그러다 또 다치겠어요. 그 순간 갑자기 죽음이 보호막을 뚫고 들어와 이반일리치 눈앞에 흐릿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냥 흐릿했을 뿐이므로 이반일리치는 그것이 다시 사라질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게 옆구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죽음은 예전과 똑같이 그곳에 있었고 통증도 예전 그대로였다. 그는 이제 더는 죽음을 잊을 수 없게 되었다. 죽음은 꽃 뒤편에서 똑똑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래, 맞아. 바로 여기에서 커튼을 달다가 기습 공격을 당하듯 생명을 잃은 거야. 정말 그렇게 된 건가? 이렇게 끔찍하고 터무니없는 일이 일어나다니.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는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렸어. 이반일리치는 서재로 돌아가 자리에 누웠다. 또다시 죽음과 단 둘이 남았다. 죽음과 마주보고 있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죽음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몸서리칠 뿐이었다. 7. 이반일리치의 병세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서서히 악화되었지만 그래도 석 달째로 접어들자 아내와 딸, 아들, 하인들, 지인들, 의사들 그리고 누구보다 이반일리치 자신이 절로 알게 된 사실이 있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그가 언제 자리를 비워줄 것인지, 그래서 자신의 존재 때문에 산자들이 겪어야 하는 구속을 없애주고 그 자신 또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지에 대해 쏠려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잠이 점점 줄었다. 아편을 먹고 모르핀을 맞기 시작했다. 그래도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다. 의식이 반쯤 마비된 상태에서 생기는 무지근한 느낌 때문에 처음에는 이전에 비해 통증이 약해지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고통스러워졌고 어떤 때는 분명한 통증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음식도 의사 지시에 따라 특별히 조리된 것을 먹었지만 이반일리치는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고 나중에는 역겨워지기까지 했다. 배변과 배뇨를 위해서도 특수 용변기가 마련되었는데 매번 그것을 사용할 때마다 몹시 고통스러웠다. 불결하고 악취가 나며 모양새가 흉한 것도 모자라 용변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의 도움까지 받아야 하니 여간 고역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이처럼 괴롭게 거지없는 일을 치러야 할 때 한 가지 위안이 있었다. 집사일을 돕는 농부 게라심이 늘 와서 배설물을 치워주는 것이었다. 게라심은 깨끗하고 생기 있으며
도시의 음식을 먹고 자라 통통하게 살이 찐 젊은이였다. 그리고 언제나 명랑하고 밝았다. 늘 러시아식으로 말끔하게 차려입고 그처럼 구역질 나는 일을 하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때 이반 일리치는 몹시 당황스러웠다. 언젠가 한 번은 이반 일리치가 변기에서 일어났다가 바지 올릴 힘이 없어 그대로 안락의자에 주저앉은 채 힘줄이 도드라진 허약한 넓적다리를 급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두툼한 장화를 신은 게라심이 상쾌한 겨울 공기를 몰고 가벼우면서도 힘찬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장화에서 나는 기분 좋은 타르 냄새가 방 안에 퍼졌다. 삼배로 만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르고 깨끗한 면 셔츠 소매를 걷어올려 젊고 건강한 팔뚝을 그대로 드러낸 채였다. 그는 이반 일리치는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용변기 쪽으로 갔는데 아무도 자신의 얼굴에서 빛나는 삶의 기쁨을 보고 환자가 모욕감을 느낄까봐 걱정해서였을 것이다. 게라심, 이반 일리치가 힘없는 소리로 그를 불렀다. 게라심이 움찔했다. 혹시라도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을까봐 놀랐던 것 같았다. 그는 이제 막 수염이 나기 시작한 선량하고 순박하고 풋풋한 젊은이의 얼굴을 환자 쪽으로 휙 돌렸다. 예, 나으리. 이런 일 하는 게 달갑지 않을 거야. 미안하네. 나도 어쩔 수가 없으니. 당치도 않습니다. 게라심이 두 눈을 빛내며 건강하고 하얀 이를 드러냈다.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으리는 지금 편찮으시지 않아요? 게라심은 튼튼한 두 손을 빠르게 놀려 익숙하게 일을 처리하고는 가벼운 걸음으로 방을 나갔다. 그리고 5분쯤 뒤에 역시 가벼운 걸음으로 돌아왔다. 이반 일리치는 그때까지도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게라심이 깨끗하게 씻은 용병기를 제자리에 놓는 것을 보고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게라심,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게. 게라심이 이반 일리치에게 갔다. 나 좀 일으켜줘. 혼자서는 힘이 들어. 드미트리를 보내버렸거든. 게라심은 튼튼한 두 팔로 걸음걸이처럼 가뿐하고 편안하게 주인을 안아 일으키고는 한쪽 손으로 바지를 끌어올린 다음 자리에 앉히려고 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소파로 옮겨달라고 부탁했다. 게라심은 전혀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듯 이반 일리치를 가뿐하게 번쩍 들다시피 해서 소파에 앉혔다. 고맙네. 참 편안하고 솜씨있게 일을 하는군. 무슨 일이든 말이야. 게라심은 다시 한번 씩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방을 나가려 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과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를 보내고 싶지 않았다. 한 가지만 더 부탁하지. 저 의자를 이쪽으로 좀 옮겨주게나. 아니, 여기 발밑으로 말이야. 발을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편하거든. 게라심이 의자를 들고 오더니 바닥에 끌지도 않고 한 번에 제자리에 놓고는 이반 일리치의 두 발을 올려놓았다. 게라심이 발을 높이 들고 있는 동안 이반 일리치는 아주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발을 높이더니 훨씬 낫구나. 저기 있는 쿠션도 가져다 발밑에 놔주게. 게라심은 이반 일리치 말대로 했다. 다시 이반 일리치의 말을 듣고 그 밑에 쿠션을 받쳤다. 이반 일리치는 이번에도 게라심이 발을 들고 있는 동안은 한결 편안했다. 그리고 게라심이 발을 내려놓으니 몸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다. 이반 일리치가 말했다. 게라심, 지금 바쁜가? 전혀 바쁘지 않습니다. 게라심은 주인에게 말하는 법에 대해 도시 사람들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다. 아직 할 일이 남았나? 제가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끝내놓았습니다. 내일 쓸 장작만 패면 됩니다. 그렇다면 발을 좀 더 높이 들고 있어주게. 그래줄 수 있겠나? 그럼요. 해드리고 말고요. 게라심이 이반 일리치의 발을 더 높이 들었고 이반 일리치는 그런 자세로 있는 동안은 통증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런데 장작은 어떻게 하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에게 자리에 앉아서 발을 들고 있으라고 하고는 그와 이야기를 나눴다. 참 이상하게도 게라심이 발을 들고 있는 동안은 몸이 좋아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이반 일리치는 종종 게라심을 불러 그의 어깨에 자신의 두 발을 올려놓게 하고는 이야기 나누는 걸 좋아했다. 게라심은 꺼리거나 힘들어하는 기색이 전혀 없이 늘 선량한 표정으로 선선히 이 일을 해서 이반 일리치를 감동시켰다. 이반 일리치는 다른 사람들의 건강과 힘, 삶의 활력을 볼 때면 마음이 상했다. 그런데 게라심의 힘과 활력을 보면서는 괴롭다는 생각이 들지 않고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바로 사람들의 거짓말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모두들 이반 일리치는 병이 들었을 뿐 죽는 것은 아니며
안정을 취하고 치료를 받는다면 훨씬 좋아질 것이라는 빤한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무슨 짓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이제 남은 건 점점 더 고독해지는 고통에 시달리다 죽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이반 일리치도 잘 알고 있었다. 사람들의 거짓말은 이반 일리치를 고통스럽게 했다. 그들은 자신들도 알고 이반 일리치도 아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고, 그의 끔찍한 상태에 대해 거짓말로 둘러대면서 이반 일리치까지도 그 거짓말에 동참하길 바랐다. 그가 죽기 직전까지 계속될 거짓말, 죽음이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엄숙한 의식을 사람들의 방문이나 커튼이나 식사 자리에 나오는 철갑상어 고기 따위의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마는 이 거짓말이 이반 일리치는 끔찍하리만치 괴로웠다.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빤한 거짓말을 그렇게 늘어놓는데도 이제 거짓말은 그만해. 내가 죽는다는 걸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잖아. 그러니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말아줘. 라는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질 않았다. 그 말을 내뱉을 용기를 한 번도 내지 못했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주변 사람들 모두 죽음이라는 이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의식을 어쩌다 겪게 되는 불쾌하고 볼성스러운 사건.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응접실에 들어온 것처럼 쯤으로 끌어내리고 있었으며, 그런 행동을 이반 일리치가 평생 지켜온 예의라고 생각했다. 이반 일리치가 보기에 누구 하나 이반 일리치를 가엾게 여기지 않았는데 그의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단 한 사람 게라심만 이반 일리치의 상태를 이해하고 그를 가엾게 여겼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게라심과 있을 때면 마음이 편했다. 게라심이 발을 들어 올려주고 있을 때면 몸과 마음이 편했는데, 어떤 때 게라심은 자러 갈 생각도 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렇게 있기도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나리. 잠이야 나중에 얼마든지 자면 되지요. 또 어떤 때는 불쑥 당신이라는 호칭을 써가며 아주 다정하게 말하기도 했다. 설령 당신이 아프지 않다고 한들 제가 이렇게 못해주겠어요? 오직 게라심만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모든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오직 게라심만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했으며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수척하고 허약한 주인을 그저 가엾게 여길 뿐이었다. 한 번은 이반 일리치가 그만 나가보라고 하자 게라심은 이렇게 속마음을 말하기도 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러니 이런 수고 좀 하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므로 전혀 힘들지 않으며 언젠가 자기가 떠날 때가 되면 다른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그런 수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거짓말 말고도, 아니 거짓말 때문이겠지만 이반 일리치는 누구 하나 그가 바라는 만큼 마음 아파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몹시도 괴로웠다. 어떤 때 오랫동안 통증에 시달리고 나면 이런 고백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누군가 자신을 아픈 어린아이를 보듯 가엾게 여겨주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아이를 안고 달래듯 다정하게 다독여주고 입맞춰주고 자신을 위해 울어주길 바랐다. 중요한 자리에 있는 관리인데다 수염까지 하얗게 센 사람이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니란 걸 이반 일리치 자신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꾸만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게라심과의 관계에는 이런 바람을 충족해주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래서 그와 있으면 위로가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흐느끼 울고 싶었고 누군가 그런 자신을 달래며 같이 울어주길 바랐다. 하지만 법원 동료인 셰베크가 찾아오자 울면서 위로를 구하는 대신 진지하고 엄숙하며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으면서 오랜 버릇대로 대부분 결정에 대해 견해를 말하고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주장했다. 다른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과 이반 일리치 자신의 이런 거짓말이 그의 마지막 남은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독이었다.